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90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01일차고요. 오늘 69페이지예요. 일곱 번째 단락인데요.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다.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다. 이거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 나는 6살 때 피너츠, 피너츠에 푹 빠져들었다. 그림이 매혹적이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그림이었다고 할까?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피너츠라고 하면 손에 닿는 대로 다 읽어치웠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피너츠를 그린 찰스 슐츠처럼 유명한 만화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목표가 생긴 것이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나는 크레용, 연필, 마커, 그리고 종이를 붙들고 살다시피 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하지만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 반 40명 중에서도 내 그림 실력은 최고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11살 때 재능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예술학교 강좌를 신청했다. 다행히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좌였기에 내게는 완벽한 기회였다. 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제로 나온 그림을 그린 다음 디자인에 관한 객관식 문제에 답을 적어 보냈다. 슬프게도 나는 탈락 통보를 받았다. 강좌 선택은 12세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는 무너질 듯 실망했다. 당시 어머니들이 그랬듯 우리 어머니도 내게 목표를 확실히 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대통령이나 우주 비행사는 물론이고 제2의 찰스 슐츠도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때는 어머니의 달콤한 거짓말을 깨닫지 못했던 시기였기에 나는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어머니의 거짓말에는 산타클로스와 이빨 요정, 부활절 토끼를 비롯해서 남을 속여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어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애초부터 대일성 싶은 일이 있는 반면에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는 일도 있었다. 나는 관찰을 통해 가능성이 극히 낮은 목표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자면 몹시 긍정적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망상에 빠져 멍청이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화당 지지자가 압도적이지만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에서도 영리한 사람은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밀고 나갔다. 경험을 쌓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사람도 있었다. 진짜 잘 나가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료계나 법조계로 진출했다. 물론 당시에 누군가가 내게 알고 있는 직업 20개만 돼보라고 했다면 나는 기껏해야 15개 남짓 말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는 게 없긴 했다. 내가 아는 직업이라고는 작은 동네의 이웃들에게 들었거나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게 전부였다. 게다가 텔레비전이라고 해봐야 제대로 나오는 채널은 딱 하나뿐이었다. 아버지는 낮에 우체국에서 근무하시고 밤에는 부업으로 페인트 칠을 하셨다. 아버지는 형과 내게 우체국 일을 하라고 권하셨다. 미국의 우체국은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외근도 거의 없었고 복리후생 제도도 뛰어났다. 가끔 어머니가 바쁠 때는 형, 동생과 함께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우체국에 가서 놀기도 했다. 당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라 거리에 장정된 권총이 놓여 있었는데 그때는 꽤나 멋있어 보였다.
혹시 무장 강도라도 들면 직원들이 바로 총을 들어 날려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한 청이었다. 지금과는 매우 다른 시절이었다. 어머니는 새 아이가 알아서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부동산 중개인을 시작하셨다. 중개인이 된 어머니는 자녀들이 대학 학자금 일부를 저축할 만큼 수완이 좋았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줄곧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 중 대졸자는 이모 한 명뿐이었고 어머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모 세대의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다.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어머니는 중개업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셨다. 스피커에 들어가는 자석에 구리선을 감는 일을 하루에 8시간씩 하셨다. 그렇게 번 돈 역시 우리 학자금을 위한 것이었다. 충분치는 않았지만 당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다. 변호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나를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우리 동네에는 2명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둘 다 벌이가 꽤 좋았고 마침내 성적도 변호사가 되기에 충분했다. 변호사가 주로 뭘 하는 사람인지 별로 아는 것은 없었지만 변호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언젠가 이 작은 동네를 떠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나도 어머니 의견에 찬성했고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기로 목표를 정했다. 대학 학자금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다. 1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다니던 어느 날 체육 선생님이 우리처럼 작은 학교, 학년당 40여 명에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유달리 키 크고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한 학생이 농구 특기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다가 1학년 때 무릎이 나가는 바람에 그만둔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학교 성적만으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통 아닌 전통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학년에서 한 명이 성적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다. 놀랄 만한 얘기였다. 나는 많지도 않은 친구들을 둘러봤지만 도대체 선생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나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 물었다.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생님은 질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그리고는 대답하셨다. 너야 임마.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하여튼 어머니는 내게 장학금 수여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방법을 알아내는 일에 착수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부모님의 치맛바람이 세지 않았고 학생 스스로 모든 일을 알아서 해야 했다. 학교 상담 선생님도 예외가 아니었다. 선생님은 내게 상담실 벽 선반에 가득한 대학 안내 책자들을 가리키며 그중 괜찮아 보이는 대학 한 군데를 골라서 지원서를 쓰라고 했다. 그뿐이었다. 책자 몇 권을 훑어보던 나는 맥이 빠졌다. 그런 내가 어느 대학이 최선의 선택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운 좋게도 1년 전 피터가 견학을 왔다. 동급생 40명 중에서 35명이 나와 같은 유치원에 다녔고 우리의 거의 모든 수업이 같은 건물에서 진행됐다.
피터는 우리 동네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곳에서 왔는데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 출신이었다. 나는 피터의 조언을 따랐다. 피터가 로스쿨에 가기 전에 경제학을 배워두면 좋을 거라고 말해서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피터를 줄줄 따라다니며 상담실에 있는 대학 안내 책자들을 다시 살펴보다가 대학마다 지원 과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마침내 좋아 보이는 학교 두 곳을 골랐다. 내가 좋아 보였다는 말은 집에서 운전해서 갈 만한 거리가 있고 경제학과가 있었으며 사진 속 캠퍼스가 끝내줬다는 뜻이다. 내가 선택한 대학 중 하나인 코넬 대학교는 두 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었다. 첫째, 남녀 학생 성비가 비극적일 정도로 차이가 나서 내가 졸업할 때까지 연애는커녕 모태솔로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둘째, 내가 너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코넬 대학교는 나를 대기 명단에 올려놓았다. 말이 대기 명단이지 전염병이라도 돌아서 명단 앞 순서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죽지 않는 이상 내게 입학 기회가 주어질 확률은 전무했다. 내가 입학 지원서를 보낸 또 다른 대학은 뉴욕주 오니온타에 있는 하트워크 칼리지였다.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라 통학에 무리가 없었다. 간호학과가 꽤 유명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다. 그리고 하드워크 대학은 나를 받아주었다. 내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향후 인생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출신이 불분명한 어린 친구에게서 조언을 구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많은 대학 중에서 두 군데에만 지원서를 보낸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었고, 심지어 그 두 대학마저 안내서에 실린 캠퍼스 시간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생각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학생 성비를 따져 대학을 고른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진짜 웃겨요. 이제 문제는 부모님이 나를 돈 먹는 하마 같은 사립대학에 보낼 만큼 넉넉한 사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성적 장학금을 신청했다. 놀랍게도 체육 선생님께서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지만 하드위크에서는 내게 성적 장학금 일부를 제공했다. 여기에 뉴욕주에서 주는 약간의 장학금과 부모님의 적금,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잔디를 깎고 눈을 치우며 받아 모은 돈을 더하니 얼추 등록금을 맞출 수 있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메울 심산이었다. 그렇게 나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먼저 경제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면 로스쿨에 가는 거다. 나는 드디어 우리 동네를 반쯤 벗어나게 되었다. 그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닐 줄이야. 내가 첫 학기를 맞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에게 어울릴 만한 유통거리들을 찾아냈다. 당시 18세부터 음주가 가능했고 나는 막 고삐에서 풀려난 인간 망아지였다. 다양한 유흥에 빠져 지내는 만큼 성적도 늪에 빠져들었다. 대학에서는 내 성적이 장학금 수령 기준에 미달된다고 경고장을 보내왔다. 성적을 올리지 않으면 장학금이 취소될 판이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단핵증에 된통 걸리고 말았다. 대학 간호사들은 나를 반겼다. 단핵증을 그렇게 심하게 앓는 경우는 처음이라 신기하다면서 편도가 얼마나 부어올랐는지 목구멍이 꽉 막힐 듯했다.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다. 의사는 내게 힘이 빠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 때문에 학업은 무리라고 했다.
선택은 내게 달렸지만 자신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집에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완전히 회복한 후에 복학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제 겨우 한 학기밖에 되지 않았다는데 벌써 눈앞에 완벽한 실패가 어른거렸다. 살다 보면 바라는 것, 결정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 나는 학교에 남기를 바랐기보다 남기로 결정했다. 나는 학교 양호실에 머무르는 2주 동안 침대에서도 어떻게든 잠에 빠지지 않고 교재를 읽으며 강의 진도를 따라가고자 기를 썼다. 나중에 퇴원하고 보니 내가 공부한 내용이 오히려 강의 진도보다 한 달 정도 앞서 있었다. 내 성적은 장학금을 받기 충분한 정도로 올랐고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우체국에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잘한 결정이었다. 나는 대학에 갈 때도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했고, 대학에서 아플 때도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에 남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권위에 빛나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나의 신뢰는 한 단계씩 허락했고, 요즘도 그다지 달라진 건 없다. 법률 업무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 일이 내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의뢰인이 승소함으로써 상대방이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었다. 혹여 내 의뢰인이 죗값을 치러야 할 쓰레기임에도 내 교묘한 화법과 술수로 승소를 이끌어낸다면 영 마음이 찜찜할 사람이었다. 나는 합당한 일을 했을 때에만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나를 부유하고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런 게 딱 좋죠? 어떤 거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 필요한 사람, 그쵸?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도 해주면서 나를 부유하고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면 금상첨화다. 이분도 관심종자야, 그쵸? 유명해지고 싶은.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런 거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나는 나의 재능이 회사 설립과 경영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려면 먼저 경제학 학위를 받은 후에 대형 은행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야겠군. 일단 일단 입사에서는 회사가 지원하는 훈련 과정에 최대한 많이 참가해서 사업에 필요한 금융 관련 지식을 몽땅 터득하고자 퇴근 후 저녁 시간에는 회사 돈으로 경영학 석사 과정까지 마치면 좋겠군. 당시에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없었, 전혀 없었다. 다만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는 것만은 확신했다. 이런 소신이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들었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 시절에 작성한 일기를 아직도 갖고 있다. 일기에는 기업가가 되기 위한 계획이 계략적으로 적혀 있는데 당시 내 아이디어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참 대단하세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이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만든 상품은 무한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생산에 내 시간을 직접 쏟지 않은 일이어야 했다.
자동차 공장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개인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짓기처럼 힘쓴 일도 내 관심 밖의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생산이 쉬운 무언가를 만들거나 창작하거나 발명해내고 싶었다. 이것이 성공을 향한 유일한 계획은 아니었다. 신기한 예술품이나 비행기 아니면 오피스 빌딩처럼 대단히 비싼 품목을 다루는 업계에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영업사원이 되는 것도 꽤 괜찮은 계획이다. 물론 그 정도로 위치에 오르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공이 쉽고 빠르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자는가. 더구나 내게는 영업사원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파는 일은 좋은 게, 좋은 계획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경쟁력은 창의력이었다. 나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까지 시도할 의지가 있었다. 그러다가 대중이 필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미친 듯이 그걸 생산할 터였다. 한동안은 고난의 연속이 되겠지. 하지만 길게 보고 행운이 나를 찾아오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 계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전략을 배우고 집중할 범위를 정하면 큰 도움이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버려야 할 것과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신속하게 길러내야 한다. 다만 어떤 계획을 세우든 당신은 집중이라는 단어를 늘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집중. 집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이 원하는 걸 새로이 만들어내려고 대량 생산하기 위한 나의 시스템 앞에는 수많은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다. 승산이 없는 게임처럼 보이기도 했다. 만약 내가 시스템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몇 번의 실패를 맛본 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나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날마다 내 능력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비벼 잠을 쫓고 알람을 끄며 항상 똑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 바로 그날이다. 그러니까 뭔가 가치를 찾고 집중을 했기 때문에 개인만의 또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야, 우리 그룹에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텐코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10가지 하는 것 중에서 한 개 더 추가를, 11코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운동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운동이 빠져 있어요. 운동이 빠져 있는데, 거기 보면, 어, 그 5번까지는 자기 개발이에요. 내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혼자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들을 밟지 않아도 이 그룹에만 있어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시스템, 나만의 어떤 개인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같이 또 꾸준하게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개발, 의식 성장하는 거, 그쵸. 책 읽는 거, 내가 필요한 사업에 교육을 듣는 거, 뭐 강의 듣는 거, 그쵸. 계속 미팅 참석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해진 것들을 즐겁게 즐기면서, 그쵸. 어떤 가치를 두고 하는지를 가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자기가 돈도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라면 시스템을 가지고 꾸준하게 즐기면서 하면은 기쁜 상태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3분, 2분 일찍인데 일찍 마칠게요. 오늘 시크릿 하는 날인데 또 오전 일찍 호킨스 박사님 영상을 또 1시간 보여주시는 시간이 또 있어서요. 또 다들 또 일찍 오시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1박 2일로 네, 시크릿을
하는 날이고요. 내일까지요.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네, 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